1510년 부산의 어느 해안마을.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한 무리의 배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때마침 마을 밖에 언덕을 순찰하던 군인들이 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들은 불현듯 나타난 이 배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배가 가까워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그것이 일본에서 온 배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 배들이 왜구들이라고 생각해 나팔을 불고 성으로 도망쳤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근처에는 외인들이 거주하며 무역을 하는 외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외관 근처인 이곳에 일본 배들이 드나드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군인들은 저 배들 또한 외관의 무역선이겠거니 싶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불현듯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비명소리가 들린 곳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마구 솟구치기 시작했죠. 비명소리가 들린 바닷가를 돌아보니 아까 그 일본 배들이 마을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에선 칼을 차고 갑옷까지 갖춰 입은 수많은 왜군들이 내리고 있었죠. 네, 그것은 무역선도 일본 상인들도 아닌 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낌새를 눈치챈 군인들은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곤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은 백성들이 성 안으로 채 피하기도 전에 왜구들의 창칼에 무참히 베어졌습니다. 왜구들은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남해안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했으며 또 약탈하고 불질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조선인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가옥들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반면 그들의 배는 조선인들로부터 빼앗은 온갖 양식과 재물들로 가득했죠. 그들의 또 다른 배도요. 그 광경을 전부 지켜본 부산포 첨사 이우중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습격해온 왜구들은 전부 외관에 살던 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외관은 경상남도에만 이미 3개나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3개의 관을 흔히 삼포라고 불렀죠. 외관은 당시 극심했던 왜구들의 습격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외인들에게 무역 혜택을 주어 그들이 더 이상 해적이 아닌 상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려는 일종의 회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유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관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외인들은 더 이상 해적질은 멈추고 다들 상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외인들이 외관을 통해 부자가 되자 점점 더 많은 외인들이 외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십 명으로 시작된 외관에는 이윽고 수천 명의 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그곳에는 온갖 불량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칼을 차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조선인들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렸죠. 심지어는 조선인 여러 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폐악질을 보고 받은 조선의 조정 또한 그동안 외인들에게 주던 혜택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외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은 생각지도 못한 채 더욱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부산포 첨사 이우중은 외인들을 잡아다 머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화살로 상투를 맞추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 병사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졌죠. 그러자 외인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조선인들과 외인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 이종이가 왜구 10명을 소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구가 아닌 무고한 외인 어부들이었는데요. 이에 외인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대마도 영주의 주도하에 삼포의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고한 동포들을 무참히 살해한 조선놈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라.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 설상가상으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첫날, 이우중은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왜구들의 습격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우중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되려 그들을 꾸짖어 돌려보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아무런 전투 준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초나흘날 왜구들이 부산포 성벽 아래까지 도달해서야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이우중은 풀숲에 몸을 숨겨 도망치려다 왜구들에게 잡혀 동생과 함께 난도질 당해버렸죠.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구들의 숫자가 고작 4,000명에서 5,000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군 대부분이 왜구와 싸우기는커녕 성에 틀어박혀 있거나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성을 버리고 도망친 장수까지 있었죠.
덕분에 왜구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여러 마을과 성들을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백성 270여 명이 살해를 당했고 민가는 무려 800여 채나 소실되었습니다. 왜구들은 조선인들에게 빼앗은 재물들로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조선군들이 겁쟁이라 결코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 조선군을 대단히 얕보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조선 군사들은 감히 이들을 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성 안에 틀어박혀 그저 조정의 지원군만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수들은 출전하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당당히 출전하는 위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난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황영과 유담년을 비롯한 유능한 장수 여럿을 내려보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 있던 겁쟁이 같은 장수들과는 다르게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전장으로 달려나간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북방에서 여진족들과의 숱한 전투에서 승리했던 잔뼈 굵은 장수들이었는데요. 이들 모두 활쏘기에 능해 왜구들이 채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쓰러뜨렸으며 칼과 창을 비롯한 다른 무예 솜씨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이들이 뛰어난 전략과 무공 실력에 조선군은 무사히 외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는 곳마다 왜구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제포 앞바다는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 정도였죠. 난의 결과 조선군은 295명의 외인들을 죽였고 5척의 배를 격침시켰으며 난을 주도했던 대마도주의 아들 소모리히로까지 사살했습니다. 그리곤 왜구들의 목을 잘라 쌓아 올린 무덤을 만들어 훗날 일본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만들었죠. 여러 장수들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왜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소기파 장군이었는데요. 소기파 장군 또한 뛰어난 활솜씨로 숱한 전투에서 왜구들을 무찔러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공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전투 후 살아있는 왜구들의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 먹곤 그 피를 자신의 얼굴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배가 갈라진 수많은 시체들 위해서 한 손에는 피 묻은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쓸개를 들고 얼굴엔 피칠갑을 한 채 그것을 먹는 소기파 장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 본 외인들은 소기파 장군을 그의 성인 소를 따 악마라는 뜻의 소야차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기파 장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일본인들은 무려 45년 뒤에 일어난 탈양진 외변 때조차 소기파 장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 조정에서도 거론될 정도였죠. 네, 소기파 장군은 조국을 수호하고 적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야말로 야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소기파 장군이 어째서 적들의 쓸개를 꺼내 먹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그저 그의 식인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죠.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소기파 장군의 식인 행위가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공포 전략이었다는 설입니다. 왜냐면 그가 적의 살점을 먹은 것이 아닌 오로지 쓸개만 먹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가 맛을 음미하기 위해 혹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식인을 저지른 것이라면 다른 맛있는 부위를 전부 다 두고 이스디슨 쓸개만 먹었을 리는 없죠. 거기다 예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와신상담, 즉 적에게 복수하기 위해 쓸개를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 소기파 장군 또한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쓸개를 꺼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피칠갑한 것도 같은 이유고요. 그리고 이 공포 전략은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소기파 장군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는 삼포해란을 진압하기 전부터 여진족을 상대로 여러 번 승리한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령받은 곳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한 번은 그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파견된 한 장수를 마을 사람들이 소기파 장군 대신 발령받은 새로운 현감인 줄 알고 소기파 장군을 데려가지 말라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소기파 장군의 덕망이 두터웠던 것이죠. 거기다 소기파 장군은 재물이나 출세에는 전혀 관심 없었고 오로지 백성과 나라를 지킨 데에만 평생을 바친 진정한 무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 조정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래서 소기파 장군의 식인 행위에 반감을 갖고 있던 이들조차 그에게 상을 내리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기파 장군은 삼포해란 이후로도 계속해서 왜구들을 무찔렀고 그 공로로 여러 번 진급하여 종 2품까지 올랐습니다. 소기파 장군이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7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살다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그는 삼포해란 이후로는 그 어떠한 식인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포해란에서의 식인 행위 또한 단순히 광기나 미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닌 적을 겁주기 위해 일회성으로 벌인 공포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포 전략의 하나였으니 식인을 했다고 거짓으로 적에게 소문을 낸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이 무엇이든 나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쓸개까지 먹었던 소기파 장군. 야, 그야말로 진정한 무관이네요. 그러나 소기파 장군의 활약과는 별개로 초반에 무능했던 조선의 군관들과 뒤늦은 조정의 대응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삼포해란 이후로도 크고 작은 여러 외란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조선은 강력한 국방으로 확실한 억제책을 만들기보단 외인들에게 여러 회유책을 사용해 그때그때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네, 쳐들어온 적을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자 삼포해란이 터진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거대한 외적의 침입을 겪게 되니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